자, 시의 표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의 주제나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언어적 표현을 시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비유, 직유법, 은유법, 대유법 이런 것들 싹 다 들어가는 거고요. 상징, 상징은 원관념이 있어요, 없어요? 사장님들, 상징은 원관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써놔도 헷갈리면. 상징은 원관념이 없습니다. 역설, 모순에 대한 이야기인 건 알죠? 반어법, 내가 하고 싶은 말이랑 반대. 대구라는 건 뭐였어요? 문장 구조가 나란히 반복한다. 서리, 영탄. 서리는 이제 서리가 또 영탄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수사 의문문인 경우 보통 영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아니한가 이러면은 영탄으로 갈 수 있다는 거. 도치법은 뭐예요? 문장에 어순이 뒤바뀌었다. 그래서 서술어가 보통 앞에 나와 있고 그 서술어가 의미하는 뭐 대상이나 주체가 뒷부분에 있으면 도치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열거, 나열, 점층법은 뭐예요? 점층의 체크. 가끔 점층을 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 여기서 말하는 점층이라는 것은 시상의 확장입니다. 시상의 확대. 확대 말고 확대. 이 시상의 확대라는 건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우리에게 좀 더 잘 와닿는 표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이 점층을 쓰려면은 봐봐.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내가 배고프다고 한 번 말했어. 엄마 배고파. 이렇게 한 번 말했단 말이야. 그럼 엄마가 와닿지 않을 수 있지. 그러면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엄마 진짜 배고파. 엄마 엄청 배고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때? 점점 엄마가 내 배고픔에 대해서 크게 느끼겠지. 이런 게 점층법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게 점층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방금 예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배고파라는 단어를 반복을 했지만 때로는 이 원래 점층이랑 점강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층을 쌓아서 크게 느껴지게 만든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의 같은 작품에서는 우습지 않느냐 10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자그마한 돈 때문에 이 옹졸하게 행동을 한다 이런 표현을 강조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도 싹 다 점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다음 우의적이라는 표현은 우의하고 우화하고는 다른 표현이에요. 우의의 밑줄 그건 뭐야? 돌려 말하기에 대한 이야기야. 우의라는 것은 돌려 말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돌려 말하기인데 우화는 뭐예요? 그 아래 써볼까? 우화 우화하면 뭐가 떠올라? 이솝우화가 떠오르지 않아? 그렇지? 이솝우화는 뭐예요? 동물들의 이야기로 사람의 삶을 다루는 거였죠. 그래서 이 우화적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대신하여 의인화된 동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걸 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나요?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풍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비판이 있어야 돼. 병렬 이런 표현 기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적 표현의 여러 가지 효과, 음악적 리듬이 느껴지게 한다. 이건 뭐 때문이에요? 운율성 때문이죠. 운율성, 운율. 그 다음에 시어의 함축성을 높였다. 함축성의 밑줄. 사실 저는요 시를 진짜 잘 감상을 하고 싶어하고 시의 그 시를 좀 더 나중에 그 어떤 문제가 나와도 특히 뭐 이 첫 번째 시에서 나오는 첫 번째 문제는 다 뭐 표현법 물어보는 문제거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다 뭐예요?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싶다면 나는 이 함축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봐. 이 단어를 왜 썼는가? 시어가 가지고 있는 뜬금없이 시어가 어떤 시어가 나왔을 때 이 시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이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
그 특성이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 이거를 꼭 확인해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거의 고2들은 이제 고3들은 이제 1년 딱 남았잖아. 1년 못 남았잖아. 근데 시험이 이제 그 시를 조금 내가 좀 어렵다 하면은 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자습서처럼 다 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는 시 하나 작품만 보고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야 더 깊이 있게 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대상을 감각적으로 연상하게 한다. 이 감각적으로 연상하게 한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 오감, 공감각, 복합감각 이렇게 7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상식적인 생각을 뒤집거나 깨뜨림으로써 지적 충격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설은 글들이 쭉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것 때문이겠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시는 서술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앞뒤 싹 다 자르고 지 할 말만 똑똑똑 뱉어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역설 같은 경우 봐봐. 어떻게 찬란한 슬픔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찬란한 슬픔이라는 표현을 쓰나? 안 쓰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지적 충격을 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재미를 느끼고 웃게 한다. 혹은 반대로 슬픈 감정을 환기라는 단어는 뭐라고? 떠올리다에 대한 의미라고. 문학에서의 환기는 떠올림이야.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환기. 아마 올해 나랑 올해 이렇게 다 여기 올해 했잖아. 맨날 환기 가지고 지랄지랄 하잖아. 알겠죠? 일상적 표현의 변화를 가하여 말의 묘미를 느끼게 한다. 이건 상징성 때문 혹은 함축성 때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자의 사고나 감정 상황들을 강조하거나 부각한다. 시의 형식 보겠습니다. 시의 형식 뭐지? 왜 멈췄지? 잠시만. 네. 율격, 시행, 연 등의 요소가 시의 주제나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면서 이루는 전체적인 형태나 구조를 가리킨다. 크게 고정된 형식, 자유러닝 형식으로 구별된다. 거기서 고정된 형식의 밑줄. 주로 이 고정된 형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 외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형률. 근데 이 외형률에 포함되는 범주가 뭐가 있어요? 음보율, 음이율, 음수율.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세 가지는 고정된 형식이니까 외형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 이유는 음보율은 읽기 나름인 거고 음이율은 이해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음이율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음이율 거기 위에다 또 써볼래. 두운, 요운, 두운, 요운, 가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보통 이 가군은 시행의 끝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고 요우는 허리 요자 가운데 부분이 다른 부분과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리듬감을 만든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두우는 잘 안 나오는데 가군은 가끔 나올 때가 많아. 이 가군은 그래서 시행의 끄트머리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 이해됐어? 그래서 그거가 바로 음이율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외형률은 잘 나오지 않는데 그나마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가군, 음이율에 대한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음수율은 우리가 3, 4조, 4, 4조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3, 4조, 4, 4조에 대한 이야기가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음이율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자유로운 형식의 체크. 여기서의 자유로운 형식은 외형률의 반대니까 뭐예요? 내재율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고전 시 자체에서는 외형률이 이제 많지만 현대 시에서는 내재율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시에는 외형률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 근데 이 외형률 현대 시에도 가끔 외형률이 있는 경우가 있죠. 누구? 개화기 시인들의 작품 혹은 현대에 제작된 현대에 만들어진 그 시조 이런 것들에는 여전히 외형률이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런 건 좀 기억하고 계세요.
시의 형식은 문화적으로 형성된 시 고유 체계와 관습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단 시의 형식의 여러 층이 갈래, 민요, 시조, 가사, 자유시, 자유시, 지금은 막 신체시 아니면 뭐 그런 시들을 안 배우잖아. 신체시 아니면 현실 반영한 모더니즘 시 이런 거 안 배우죠. 그런 거 넘어가고. 담화 방식은 독백, 대화, 편지, 전화 통화의 형식이 있다. 형식이 다양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기승전결, 수미상관, 선경후정. 선경후정은 알지? 수미 선경후정 알지? 아마도. 선경후정이 뭐냐? 거기서 경치가 먼저, 정서가 나중에. 그리고 선경후정은 경치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본인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알겠죠? 이런 건 기억하세요. 근데 반대로 가끔은 정서를 먼저 말하고 경치를 나중에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선정후경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해됐죠? 진술 형태는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이야기시, 극시 등이 있다. 형태, 시행의 및 연애배의 청자의 존재는 독백과 대화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상전개, 원경, 근경, 먼 거에서 근경, 외부 풍경, 내면 세계. 외부 풍경에서 내면 세계는 대부분 그 내면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화자의 속에 있는 어떤 그 가치관이나 생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어디에 걸려있는 감나무를 하나 보고 나도 저 감나무처럼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외부 풍경에서 내면 세계로 들어오는 시의 전개 방식이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다음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서월의 길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까마귀만 각 울며 세웠소. 까까하게 체크.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아? 누가 봐도 뭐로 쓸래? 말해, 뭐 써? 음성상. 그래, 음성상징어 가로 열고 의성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시적 대상 그 화자가 전체적 분위기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하면 이런 말은 맞게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울며 세웠다라고 되어 있죠. 울며의 체크. 그럼 또 뭐가 나타나?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쓰는 거죠. 청각적 이미지. 자, 오늘은 또 몇십 리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의 체크. 화자 뭐 하고 있냐?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죠. 그 어디로 갈까 옆에다가 화자가 가야 할 곳을 생각함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산으로 갈까?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서 나는 못 가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라는 곳이 없어서 나는 못 가오. 나의 체크. 여기서의 나는 표면적 화자구나 라고 한번 적어주면 되고, 표면적 화자. 자, 근데 어때요? 오라는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라는 곳이 없다에 체크 한번 해주고, 그럼 화자는 환영받는 존재,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자, 화자가 어디론가 가야 해. 그래서 어디 갈까 생각을 했어. 근데 어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화자는 환영받지 못한 채로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방황 중.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봐봐. 단어 하나하나를 따져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이 표현을 왜 썼는지 확인을 하고 있지. 전체 흐름으로 다시 크게 넘어가고 있지. 오케이?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마소의 체크. 마소라는 표현 자체는 뭐야? 말을 하지. 해라 말하라?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 마소에는 뭐라고 써야 돼? 명령형이다 라고 써야 돼요. 내 집도 정주곽산의 주의 체크. 이제 이런 건 이제 배경 지식이에요. 나주 들어봤지? 광주 들어봤지? 그런 것처럼 이 주자는 고을 주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을. 그래서 저 주자가 나오면 싹 다 지명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정주에 있는 곽산이라는 동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어떻대요? 차 가고 배 가는 곳이에요. 차 가고 배 간다의 체크. 그러면 차도 가고 배도 가는 곳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갈 수 있는 곳이야, 갈 수 없는 곳이야? 갈 수 있는 곳이야.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인데 화자는 갈 곳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면 고향조차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고향조차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처지는 어떻다? 방황하고 있는데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인 내 집마저 못 간다라고 했으니까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고 하는 문장을 쓴 이유는 뭐예요? 화자의 비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내용인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해서 거기에다가 화자의 비극적 상황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선택지에 있는 문장들이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나올 수 있겠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의 체크. 화자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공중에 있는 기러기한테 말을 걸고 있죠. 그러면 기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명시적인 청자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청자인데 자연물이야 사람이야? 자연물이야. 자연물한테 말을 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건 뭐가 쓰였다? 의인화가 쓰였다 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공중엔 길이 있어서 잘 가든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 공중엔 길이 있어 없어? 길이 없어. 그러면 거기에 공중엔 길이 없다 라고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근데 공중에는 길이 없는데 기러기는 어때? 잘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나요? 근데 또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 기러기라는 소재 있죠. 이 기러기라는 소재는 우리가 대부분 언제 나타냈어? 고전시가 같은 거 생각해봐. 기러기 보통 언제 생각했어? 소식 전달자의 역할로 기러기가 존재했었죠. 기러기한테 맨날 소식 전해줘, 안부 전해줘, 기러기야 엄마 보고 싶어, 기러기야 사랑하는 이미 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화자는 기러기를 보고 뭐해? 쟤는 고향에 잘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야. 갈 곳이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화자는 갈 곳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럼 화자의 뭐야? 감정이 기러기를 보고 심화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의 기러기는 화자의 감정을 심화시키는 존재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감정을 심화시킨다고 했으니까 어떤 개념이 나와야겠어? 그렇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 이해돼? 이런 식으로 작품을 해석하면 너무 좋겠다고. 이해됐지? 여보소 공중에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열십자 복판에 체크. 여기 열십자 복판은 뭔데? 길이야 아니야? 이건 길인 거지. 그러면 기러기하고 화자하고는 서로 같은 처지 다른 처지? 다른 처지. 그러면 공중과 반대되는 시어는 뭐? 열십자 복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해돼? 왜냐면 공중은 길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근데 화자가 있는 열십자 복판은 길이라고 아니라고? 길이라고. 그래서 대조적인 시어가 공중과 열십자 이렇게 쓰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 너 수특 문화? 네. 문화. 안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길에 내가 서 있어요 라고 했어. 근데 복판이란 단어가 뭐예요? 복판? 처음 듣나? 아니지.
가슴 한복판 이런 말 들어봤잖아. 안 들어봤어? 가슴 한복판에 한 구석이 한복판에 구석은 들어봤겠지? 복판이란 단어는 한 가운데란 의미입니다. 한 가운데.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복판이 가운데다라고 적어놓어. 복판은 가운데. 복판은 가운데. 그러니까 뭐예요? 길 한가운데 제가 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갈림길이란 이야기거든. 이해됐어? 열십자 복판이니까 열십자는 지금 얘 뭐 하고 있냐면 글자를 통해서 지가 있는 곳을 설명해 주는 거야. 열십자가 한자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 한가운데 지가 서 있으니까 아 나 갈림길에 서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이해했지?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전혀 갈 길은 하나 없소 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수많은 길이 내 앞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갈 곳, 나를 찾아주는 곳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화자는 뭐에 대한 이야기? 고양이야 지금? 고양이 아니야. 고양이 아니지. 그래서 객지에서 느껴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 방황, 슬픔, 고향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들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객지에서 느껴지는 방황의 비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깔끔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이것만 같이 풀어줄게요. 시적 표현은 리듬감을 다양하게 형상화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특히 시행의 배치와 연 구분 등의 요소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의 주제나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면서 시의 형태를 구성하게 된다. 외적 규율 체크. 이게 아까 외형률에 대한 이야기. 고전 시가와 달리 현대 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내적 규범의 체크. 자, 그러면 이거는 현대 시니까 내적 규범에 대한 이야기가 강하겠죠. 이 작품은 호흡의 속도와 길이 등을 조절하는 율격을 기반으로 하고 종결 표현을 다양화했다라고 했으니까 뭐뭐 했소, 어째소, 저째소 이런 이야기겠죠. 요소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화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단어를 중첩하는 방식 어떤 게 있었을까? 갈래갈래 갈림길 혹은 음성상징어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을까? 가악가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보기 지문을 읽을 때는 앞에서 내가 분석했던 내용을 여기다 때려 박을 수 있어야 돼. 표현을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방식도 찾아볼 수 있다.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로 호흡을 조절했다. 호흡 조절의 체크. 보통 호흡을 조절했다는 이야기는 끊어읽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끊어읽기. 이 끊어읽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렇게 지금 1번 선택지처럼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라는 형식으로 삼음보라고 설명한 음보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끔씩 시 보면은 행간갈침 들어봤죠. 같은 줄에 있어야 어색하지 않은데 한 줄을 밑으로 내리 까는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호흡을 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성하고 입고돼 있으니까 보니까 어때요? 위에서 이 작품은 호흡의 속도와 길이 등을 조절했다라고 했으니까 보기에서 1번은 맞는 말. 시행의 길이를 각 연마다 다양하게 변주했다. 그러면 앞에 한번 쓱 봐봐. 시행의 길이 어때? 다 다르지? 그치? 근데 어때? 처음에 좀 짧고 가운데 개 짧고 맨 마지막은 길고 연마다 이해돼? 연마다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지? 연마다 1행은 적당하고 2연은 개 짧고 3년은 개 길고 이해해서?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죠. 오와 소 등의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청자에게 말을 하는 방식 그 다음에 리듬감이다. 이것도 어때요? 맞는 말이죠.
공중엔 길이 있어서 잘 가는가에서 의문형 종결 방식을 사용한 것은 정서를 부각하는 동시에 시 전체의 율격의 통일성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거 뭐뭐 하는가가 몇 번 나왔어? 여러 번 나왔어? 한 번밖에 안 나왔지. 그럼 리듬감을 형성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내용 자체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그치? 근데 종결 방식을 사용한 것은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정서 부각 오케이. 근데 율격의 통일성이다 이런 게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와가와가 갈래갈래 갈랑길 동일한 단어를 중첩했다. 이건 맞는 말이죠. 이해됐나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길은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걸어다니는 보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비유적으로 인생이나 운명의 행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거는 읽으면서 배경지식을 습득해. 보도의 체크. 우리가 진짜 걸어다니는 인도 이런 느낌이야. 비유적으로 운명의 행로의 체크. 어떤 삶을 살겠는가. 혹은 인간의 도리나 종교적 진리를 뜻하는 종교적 진리의 체크. 오케이? 뭐 주님께 가는 길 이런 거 있잖아. 이 작품에서 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나그네의 여정으로서 일제강점기에 고단하고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유랑민의 삶의 행로를 표상한다. 그러면 1번부터 볼까? 어제도 가악가악 우는 소리를 터지를 통해 여정의 불안한 심리다. 왜? 까마귀가 원래 고전 시가에서는 뭘 상징해요? 효를 상징해요. 까마귀가 원래 효를 상징했어 옛날에. 근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까마귀가 뭐 먹어? 시체 먹잖아.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한다라는 내용으로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오늘은 또 몇 심리 어디로 갈까 해서 화자는 관념 속에 인생의 길을 탐색하며 종교적 진리를 향한 가막. 뭐야 어디로 갈까? 주님께 갈게요 이런 거 있었어요? 전혀 없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산으로 올라갈까 둘로 갈까 하는 화자의 방황은 뚜렷한 목적치가 없는 나그네의 처지와 유사한 것이다. 이해됐죠? 내 집인 정주곽산에 대해 차가 가고 배가 오는 곳이라고 인식한 것은 방법은 있지 못해 못 가니까 더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내게 바위 전혀 갈 길은 하나 없다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뭐였어? 나는 갈 곳이 없다. 절망.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유랑민의 고단함. 맞는 말이죠. 이해됐나요? 봐봐. 어때? 선택지가 대부분 아까 우리가 작품 분석하면서 의미를 하나씩 뜯어봤었지. 그 선택지에서 거의 다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뜯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야 시를 봐도 이걸 연습을 해놔야 나중에 빠르게 의미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죠? 다음 3번. 이 작품에서는 공중에 아무런 길이 없는데도 자유롭게 비상하는 기러기의 이미지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열십자 한가운데에 서서 방황하는 화자의 이미지. 이해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정서의 개념과 종류.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기분. 정서에는 시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반영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념하기 전에 맨 처음에 너네 문제 풀 때 항상 설명하는 게 뭐예요?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하여 어떤 정서와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분석하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희로애락이 대표적인 정서에 해당한다. 긍정적인 정서로는 사랑, 존경, 예찬, 선의, 존경, 희망, 기대 등이. 부정적인 정서로는 미움, 분노, 공포, 비애, 우수, 절망, 원망 등이 있다. 정서의 특징. 서정시는 다른 갈래에 비해 정서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갈래이며 정서는 시의 주제가 된다. 한 작품 안에 여러 가지 정서가 공존할 수 있으며 그 중에 지배적인 정서가 있을 수 있다. 화자의 정서는 주로 태도나 어조를 통해 드러나고 태도는 시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화자가 대응하는 방식을 말하고 어조는 목소리의 결을 이야기를 한다.
자, 그 어조라는 거는 말투예요, 말투. 그래서 어조는 딱딱하다는 뭐야? 남자애들처럼 돌려 말하지 않는다에 대한 이야기야. 대놓고 말한다. 부드럽다는 돌려 말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지금이야 그 이제 남성적 어조, 여성적 어조가 없지만 옛날에는 보통 딱딱한 어조다라고 하면 남성적 어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뭐 했습니까?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뭐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존댓말을 쓰잖아요. 경어체를. 그러면 부드러운 여성적 어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온화하다 뭔지 알지? 냉정하다, 거만하다, 겸손하다, 직설적이다, 반화적, 냉소적, 동정적 어조 등이 있으며 의도나 목적에 따라 감탄, 명령, 부탁, 간청, 위로, 격려, 보고하는 어조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재 보겠습니다. 소재라는 것은 제재가 소재 중에 제재라는 게 있어요. 제재. 우리 자습서 같은 거 보면 가끔 제재라는 단어가 있죠. 이 제재라는 단어는 소재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소재를 제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거기 아래 써져 있지 그대로. 시를 창작하는 데 바탕이 되는 모든 사물과 인물, 현상, 경험 등을 뜻한다. 개인적인 체험, 자연현상, 사회현상, 타인의 인생, 공동체의 역사 등 모든 것이 시의 소재가 될 수 있다. 한 작품 안에 있는 다양한 소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제재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해됐나요? 함축적 의미, 시에서 쓰이는 주요 소재에 해당하는 시어는 대체로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함축적 의미는 작품 내외적 맥락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 지시적 의미와 구별된다. 우리가 지시적 의미라는 것은 사전에서 말하는 중심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중심적 의미에서 벗어난 거예요. 함축적 의미는 집단으로 전승되어 공유된 것, 뭐 관습적 상징이란 이야기가 되는 거고, 시인이 개성적으로 창조해냈다. 이건 뭐야 또? 개성적 상징, 개인적 상징이다 라고 하는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보겠습니다. 이미지는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 재생된 것이다.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으로 세분화했으며 두 감각이 한 표현 안에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공감각적 이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미지는 독자의 내변 세계를 자극하고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화자와 독자를 연결해 준다라고 했으니까 잘 읽게 만들어 준다라고 해석만 하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잘 읽게 만들어 준다.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만 개념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봅시다. 작품 안민영. 고울사 저 꽃이여. 고울사의 체크. 고울사라고 하면 뭐뭐 할사, 뭐뭐 울사 이러면은 뭘로 해석해야 돼? 곱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돼. 곱구나. 그럼 이 곱구나가 쓰였으니까 뭐야? 영탄에 대한 이야기지. 벌써 감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됐나요? 저 꽃이여, 저 꽃이여의 체크. 화자가 뭘 봤어? 꽃을 봤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의 꽃이 뭐가 돼야 돼? 원래 시적 대상이 돼야 돼. 근데 꽃이여 라고 했으니까 어때야 돼? 부른 거지. 그러면 이 꽃이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지? 청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청자. 자, 근데 밤만 여윈 저 꽃이여. 여의다가 뭐라고? 여의다. 죽다에 대한 이야기. 이별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밤만 여윈 저 꽃이여 라고 했으니까 꽃이 어떻게 되고 있대? 죽어가고 있대. 오케이? 그럼 거기에 써야지 그 초장 옆에다가 꽃이 시들어가고 있음. 근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꽃한테 뭐라 그랬어? 곱구나라고 감탄을 했지. 그래서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찬적 태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예찬적 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더도 덜도 말고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라는 의미가 되겠지. 매양의 체크. 매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죠? 매양이 뭐야? 매양.
야 이제 얘들아 이거는 수능에 직결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단어 외워라. 매번 혹은 매일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만하여 있어. 어떻게? 시들지 말고 그렇게 시드는 상태를 유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춘풍의 향기, 춘풍이라는 것은 봄바람이죠. 그래서 춘풍의 체크. 뭘 알 수 있다?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다. 향기, 뭔 향기? 꽃의 향기지. 그래서 이건 후각적 이미지. 후각. 좇는 나비를 웃고 맞이하노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꽃이 시들어가면서 매일 그렇게 나비를 웃으며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꽃이여 할 때 그 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예요? 영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다음 나 보겠습니다. 꾀꼴 꾀꼴의 체크. 뭐에 대한 이야기? 음성 상징어에 대한 이야기. 음성 상징어. 그래서 이건 의성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성어. 우는 소리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청각적 이미지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낮잠에 깨어 일어나 보니 누가 낮잠에서 깼어? 화자가. 작은 아들은 글을 읽고 잘라. 며느라기는 배를 짜는데 잘라. 손자는 꽃놀이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작은 아들이 하는 거, 며느리가 하는 거, 어린 손자가 하는 거 뭐 했어? 나열과 열거를 했습니다. 거기 쓰세요. 나열, 열거. 때마침 지엄이가 누구예요? 지엠이야? 지엄이 뭐야? 지아비는 뭐였어? 지아비 뭐야? 할아버지. 아이씨, 지압이 뭐야? 지압이 뭐야? 아직도 지엄이 지압이를 몰라? 지압이 써 옆에. 남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엄이 누구?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꼭 기억해. 진짜 이거 고전 소설에서 존내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할아버지라고 하면 인물 다 꼬이잖아. 아내가 술을 걸으며 맛보라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화자한테. 그럼 어때? 이 내용은 되게 바쁜 삶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지. 한가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지. 한숨 쳐 자고 딱 일어났더니 어때? 아들은 글을 읽고 있고 며느리는 배틀 짜고 있고 손자는 놀고 있어. 온화하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야. 이해됐죠? 다 보겠습니다. 비 맞으며 논바닥에 엎드려 김을 매니. 김 맨다는 표현이 나왔어. 김 매는 건 언제 하냐? 김 매는 건 뭐에 대한 이야기냐? 농사에 대한 이야기야. 농사. 흙투성이 험한 꼴이. 자, 비를 맞으면서 논바닥에 엎드려서 땅을 파고 있대. 땅을 긁어내고 있대. 흙투성이 험한 꼴이 어찌 사람 모습이랴만 이라고 했지. 그러면 사람 모습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짐승이란 이야기? 아니, 그만큼 비참하다에 대한 이야기. 사람이 아닐 만큼 비참하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농사를 존나 힘들게 짓는다는 이야기지. 왕손 공자들아의 체크. 왕손은 뭔데? 임금의 자손들. 공자는 뭐냐? 공자 선비들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했나요? 공자들아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다 누가 되는 거야? 지배층이지. 지배층 들아라고 했지. 불렀지. 그래서 지배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청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돈호법이 쓰였다. 이렇게까지 가면 돼요. 더 이상 얕보지 마오의 체크. 얕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존댓말을 썼을 뿐이에요. 명령은 했지만. 그래서 이것도 뭐다? 명령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대들의 부귀와 호사가 뭐냐? 호화롭고 사치스러움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부귀호사가 어디서 나왔다? 농부로부터 나왔다의 체크.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가치관을 전달하고 싶어요? 농업이 나라의 근간임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이해됐어요? 나라의 근간이다. 그래서 야 지배층들아 우리 얕보지 마. 우리가 고생해서 니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해됐나? 다음 핵곡식은 푸릇푸릇 논밭에서 자라는데 핵곡식이래. 논밭에서 어떻게 푸릇푸릇 자란대. 푸릇푸릇의 체크 뭐예요? 시각적 이미지죠. 근데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건 핵곡식이야. 해에 처음 나오는 곡식이 푸릇푸릇 논밭에서 자라고 있어. 그럼 이거는 익은 곡식이야? 안 익은 곡식이야? 익었어? 안 익었어? 안 익었어. 이제 막 자라고 있는 곡식들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아전 체크. 아전이 뭐 하는 애들이야? 아전. 아라나 사또 따까리야.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야. 공무원.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조세를 거둔다고 성화로세. 성화라는 게 화가 났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정신없게 한다. 아니면 열정적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됐나요? 성화의 체크. 열정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때? 옛날에는 돈으로 세금 냈어? 아니 뭐 포와 곡식으로 세금을 냈다고. 근데 곡식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왜 잘하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제 막 곡식을 심어가지고 싹이 돋았는데 아전들은 야 세금 내놔 이 지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비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판 뭐에 대한 비판? 백성의 안익다에는 생각하지 않는 지배층과 그 조세제도에 대한 비판인 거죠. 힘써서 경작하여 나라를 부유케 한 건 우리들이거늘. 우리가 누구예요? 농부들이죠. 어찌 이리도 극성스레 침탈하는가 라고 했으니까 왜 이렇게 닥달하고 달려드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죠. 침탈하는가의 밑줄. 궁금해? 궁금하냐고. 안 궁금하지. 침탈하는가 궁금해? 안 궁금해. 뭐하고 있어? 침탈한다고 한탄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서리적 표현을 통한 영탄적 어조를 쓰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서리적 표현. 이건 이해됐지? 서리적 표현을 통한 영탄적 어조. 영탄이 감탄, 한탄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래서 제가 항상 영탄 말할 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감탄사가 영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초에 감탄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부정적인 한탄 역시도 영탄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시적 청자를 명시했다라고 했으니까 청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에 청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꽃한테 말했잖아요. 있었죠?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가다 기억에서는 가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각적 심상을 반복적으로 환기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 가에 청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청각 있어요? 없어요? 의성어 있었잖아. 청각 있었잖아. 지엄이가 술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었잖아. 그래서 이거는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문형으로 시상을 종결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의문형 어디 있어요? 다밖에 없었죠. 다음 시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화자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화자로 설정하여 시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 현실 세계를 모방한 게 문학 세계이기 때문이라고. 오케이? 우리가 가끔 서양 철학 같은 거 보면은 이데아계가 있고 이데아계에서 모방한 게 실제론적인 가치를 모방한 게 현상계에 있는 인간이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인간의 삶을 가지고 모방해서 만든 게 뭐다? 예술 작품들이다. 음악, 예술, 미술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연하게 여기서 이 문학 세계하고 인간 현실 세계하고는 다른 세상이 되는 거지. 이해돼? 여기까지 납득됐나?
그래서 화자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화자가 꼭 시인 자신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야. 가에서 화자가 누구인지 명시지기지 않다. 나에서는 3대에 걸친 가족 구성원 중 누구? 할아버지. 이해됐나요? 할아버지죠. 왜? 손자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이해됐나요? 할아버지. 이런 게 바로 뭐야? 시적 화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할 수 있는 화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됐죠? 한편 다는 시인이 고려의 문신임을 가리킴을 고려하면 우리가 가리키는 바대로 뭐를 농부에 대한 이야기죠. 농부. 자, 3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에서 달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작품에서 각각의 시어들은 다양한 의미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맥락 속에서 통합된다. 이때 현실 세계에서 상호 연관되는 소재를 가리키는 시어들이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특정한 관계를 맺기도 하고 사전적 의미로는 서로 다른 범주에 있는 말들이 단일한 의미로 수렴될 수도 있다. 또한 시어는 작품 외적 정보에 해당하는 다른 단어와 비교 혹은 대조되면서 의미의 관계망을 형성한다. 이렇게 읽는 게 아까 말했던 시어가 왜 쓰였지에 대한 생각해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돼? 이 시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본래 뜻이 무엇인데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 작품에 쓰였는가, 이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에서 밤만 여인 꽃은 작품 외적 정보인 완전히 시든 꽃과 비교될 수 있는데 모든 꽃은 결국 신든다는 점에서 예찬적 어조 아까 예찬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안타까움, 죽지 말아줘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 저 꽃과 나비는 생태적으로 인접해 있다. 맞는 말이죠. 시적 맥락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자연물. 꽃이 나비를 웃으며 반긴다 라고 했으니까 긍정적 의미였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 낮잠과 술은 사전적 의미로는 서로 다른 범주에 있지만 시적 맥락 속에서는 평화롭고 한가로운 맞는 말이에요. 흑투성이 험한 꼴과 부기호사는 현실 세계에서는 상반된 의미다. 이것도 이해됐지? 아까 농사 짓는 게 험한 꼴이었잖아. 시적 맥락 속에서도 하층민과 지배층의 삶은 각각 표상에서 대립적이다. 맞는 말이죠. 이해됐나요? 핵곡식과 조세는 제도적으로 인접해 있는 관계인데 이를 바탕으로 시적 맥락에서 농민들이 느끼는 노동의 보람? 맞아? 아니, 침탈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